이번엔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속에 숨어 있는 역사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을 그려놓은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17세기의 정물화가 야콥 한 훌스동크의 작품인데요. 화가가 높은 각도에서 내려다보며 그린 작품이라 그런지 중국산 청화백자 그릇에 담겨있는 오렌지와 레몬, 석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일의 싱싱한 과육을 어찌나 잘 표현했는지 보는 이로 하여금 과일을 실제로 만져보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오렌지와 레몬 그리고 석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달리 원산지가 모두 동양 국가인 과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과일들이 벨기에 출신 화가 야콥 한 훌스동크의 그림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또 이 과일들이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림 속 과일들의 태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렌지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도와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처음 발견된 과일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무렵 중국에서 최초로 재배되기 시작한 다음 9세기 이후가 돼서야 유럽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렌지와 사촌지간인 레몬은 아시아 대륙 중앙부를 관통하는 히말라야가 원산지인데요. 2세기 무렵 로마 제국에 전해졌다곤 하지만 그곳에서 많이 재배되진 않았습니다. 11세기가 돼서야 지중해 연안에 소개됐고 15세기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석류의 경우는 어떨까요? 석류는 이란과 북인도가 원산지이지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아시아 전역에서 자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석류, 오렌지, 레몬 같은 동양의 과일들은 약 7세기부터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10세기에서 12세기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이슬람교가 확장해 나가던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슬람교는 610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창시된 후 주변 지역으로 교세를 빠르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7세기에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고 이후 이라크로 옮겨가 바그다드에 아바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까지 세력을 넓혀간 이슬람교는 12세기부터 다시 아시아 대륙의 남부에서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세계로 편입된 지역민들은 공통적으로 이슬람교의 교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과 법률서인 샤리아가 규정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법과 도덕적인 행동 기준이 통일이 됐고 경제활동에서도 동질성이 커졌습니다. 그야말로 사회, 정치, 경제 전반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된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는 농업, 즉 식량 작물들이었습니다. 초기 무어인들은 대부분 유목 생활을 했지만 곧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지역에서 농경을 점차 발전시켜 나간 건데요. 이때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새로운 작물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무어인들은 다른 지역에서만 재배되던 작물들을 공수해 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 쌀과 사탕수수, 목화, 시금치까지 실로 다양한 작물들이 이슬람교의 확장 경로를 따라 전파되었습니다. 종교의 전파를 통해 먹을거리와 작물들에도 세계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 무어인들은 관계수로와 같은 농경기술을 전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새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건조한 토지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관계기술이 절실했는데
카나트라 불리는 관계수로가 해결책이 됐습니다. 산기슭 땅속에 위치한 지하수층에서 물을 받아 지하수로를 통해 멀리 떨어진 경작지까지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이용됐던 카나트. 땅 위의 농부들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길어 쓸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우물을 수직으로 설치했습니다. 물을 쉽게 운반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지만 물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증발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어 더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카나트는 무어인들이 처음 개발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란계 민족인 페르시아인들이 약 3,000년 전에 개발해 인근 지역에서 사용했던 기술이었는데 이슬람 농경이 확장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작물과 관계 기술이 전파되면서 이슬람의 농업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학자들도 식물학과 농법을 다루는 서적들을 편찬해 농업이 발달하는 데 힘을 더했습니다. 특히 알-디나와리라는 인물은 9세기경 방대한 분량의 책을 저술해 이슬람 식물학의 기초를 닦았는데요. 이 그림은 알-디나와리가 자신의 제자에게 식물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알-디나와리 같은 식물학자 그리고 농학자들의 책은 아랍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슬람권 전역에 쉽게 전파됐습니다. 또 단순히 노예노동으로 경작했던 방식 대신에 땅을 빌려주는 대가로 지대를 받는 소작 제도가 널리 퍼지면서 농업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역사가들이 일명 이슬람 녹색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변혁 덕분에 이슬람 경제는 번영을 누렸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슬람 녹색혁명의 효과는 곧 유럽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몇몇 작물은 유럽인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화인데요. 14세기 유럽의 여행가이자 작가였던 존 맨드빌은 목화섬을 처음 접하고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목화나무 가지 끝에 몸집이 작은 양들이 달려있는데 가지가 신축성이 있어서 양들이 배고플 때 고개를 숙이면 풀을 뜯을 수 있다는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가 상상했던 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 그림 같은 모습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소 기이한 형상인데요. 당시 유럽인들은 목화섬이라는 신기한 섬유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상상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이슬람 녹색혁명을 통해 유럽에 널리 전파된 동양의 작물들은 또다시 새로운 세계화의 길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림으로 돌아가 오렌지와 레몬의 전파 과정을 살펴볼까요? 1493년 컬럼버스는 서인도 제도로 향하던 2차 항해 때 오렌지와 레몬을 가져가 지금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인 히스파니올라 섬에 심었습니다. 이후 오렌지와 레몬은 스페인 점령 지역을 비롯해 그 너머로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장거리 항해에 나섰던 선원들에겐 괴혈병이 큰 공포였습니다. 16세기 유럽의 탐험가 바스쿠 다가마와 함께 인도 항해를 떠났던 선원 170명 가운데 116명이 괴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르투갈 태생의 스페인 항해가 마젤란도 선원 230명과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났지만 그중 208명이 괴혈병으로 사망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렌지와 레몬이 이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치솟았는데요. 15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무려 2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괴혈병의 특효약이 바로 오렌지와 레몬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교의 확장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던 동양의 과일들이
다시 한번 아메리카 대륙으로 빠르게 전파된 겁니다. 요즘 오렌지와 레몬의 생산국 중 아메리카 대륙의 비중이 높은 것도 부분적으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